안녕하세요. 데디스 리딩 북대리입니다. 장발장. 아마 이 단어를 못 들어본 사람은 거의 없을 듯 합니다. 바로 1862년에 발표된 프랑스 소설 레미제라블의 주인공 이름입니다. 레미제라블은 은쟁반을 훔쳤던 장발장에 관한 이야기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의외로 책으로 접해보지 않은 경우가 많은 듯 합니다. 프랑스어로 레미제라블은 불쌍한 사람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길래 제목이 불쌍한 사람들일까요? 사실 이 줄거리는 당시 프랑스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녹아 있습니다. 그러나 어두운 세상에서도 피어나는 용서와 화해, 그리고 진정한 자유를 향한 이야기,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을 소개합니다. 불쌍한 사람 장발장은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누이의 돌봄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는 커서 땔감을 팔며 남편을 잃은 누이와 조카들의 가장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장발장은 시내를 걷다 유리병 너머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빵들을 보게 됩니다. 배가 고파 우는 조카들을 먹이기 위해 삼촌이 선택한 것은 유리창을 깨고 빵을 훔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곧 그는 경찰에 붙잡히게 되었고 빵 한 조각을 훔친 죗값으로 5년형을 선고받습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는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장발장은 분노했습니다. 빵 한 조각 훔쳤다고 5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 조카들은 어떻게 살란 말인가? 출소를 1년 앞둔 어느 날 그는 탈옥을 시도하였고 실패하여 3년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2번, 3번, 4번째 탈옥을 시도하였고 번번이 실패하여 총 19년을 감옥에서 보냅니다. 빵 한 개 훔친 대가로 받은 5년형이 결국 19년형이 되었다니 장발장은 조카들을 생각하며 매일 눈물을 흘립니다. 넌 자유다! 19년이 흘렀습니다. 교도소에서 나온 장발장은 황색 신분증을 받습니다. 그것은 세상이라는 또 다른 감옥의 증표였습니다. 황색 신분증이 있는 한 힘세고 일 잘하는 장발장은 보통 사람의 절반밖에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신은 빵 한 조각을 훔친 도둑이었지만 세상은 인간의 기본 권리를 훔친 도둑과 같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 신분증이 있는 한 그에게 음식을 줄 식당도 재워줄 여관도 없었습니다. 장발장은 생각합니다. 세상은 감옥보다 더 비참하구나. 광장의 차가운 돌 의자에 누워있는 그에게 한 여인이 다가옵니다. 이런 곳에서 잠을 자다니. 차라리 저 집을 가보세요. 그곳은 당신을 받아줄지도 모릅니다. 문이 열립니다. 심상치 않은 낯선 사나이가 서 있자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 겁에 질립니다. 디뉴 마을에 이미 소문이 난 장발장임을 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유일하게 한 남자가 반갑게 맞이합니다. 어서 들어오시오. 여기는 주님의 집이니 식사도 하고 편히 쉬시오. 이 집은 디뉴의 주교인 미리엘 신부가 사는 집이었습니다. 장발장은 어리둥절했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호의에 감격합니다. 따뜻한 식사 후 장발장은 19년 만에 처음으로 푹신한 침대에 눕습니다. 새벽 2시. 침대가 너무 편안해도 잠이 오지 않는 걸까요? 사실 그의 머릿속에는 아까 식사하면서 보았던 은그릇들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저 은그릇들을 팔면 200프랑을 받을 것이다. 19년 동안 감옥에서 받은 돈보다 훨씬 큰 돈이겠군. 그러면 안 되는데. 결국 장발장은 그 은그릇들을 훔치고 달아납니다. 아침이 되자
이 집 하녀가 소리칩니다. 은그릇을 도둑맞았어요. 분명 그 정가자 놈 짓이에요. 그러자 미리엘 신부는 그는 몸과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그가 은그릇의 주인이죠.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 그 물건을 우리에게 잠시 맡겨두신 것이니까요. 장발장은 결국 경찰과 함께 다시 나타났습니다. 검문 중에 가방에서 은그릇이 발견되어 붙잡혀온 것입니다. 미리엘 신부는 말합니다. 왜 제 손님을 죄인처럼 붙잡아 오셨나요? 그 은그릇은 제가 드린 선물인데요. 장발장, 당신은 이 은촛대를 깜빡 잊고 가셨군요. 자, 이것도 가져가시오. 경찰은 어리둥절하며 돌아갔고 신부는 장발장의 손을 잡고 말합니다. 당신은 이제 악이 아니라 선에 속한 사람입니다. 내가 값을 치른 것은 당신의 영혼입니다. 장발장, 잊지 마시오. 이제 정직한 사람이 되겠다고 말이오. 여기까지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레미제라블의 장발장입니다. 이후로 장발장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장발장은 울면서 미친 듯이 시내를 달렸습니다. 하루 종일 굶었지만 배도 고프지 않았습니다. 생각에 잠겨있던 중 한 아이가 노래를 흥얼거리며 동전으로 공기놀이를 하며 다가옵니다. 그때 아이는 동전 하나를 떨어뜨렸고 장발장은 모르고 그 동전을 밟습니다. 돌려주세요. 저리 가라. 내 돈 주세요. 이놈 어서 썩 꺼져. 아이는 놀라 울면서 달아납니다. 장발장은 다리를 움직인 순간 자기 발밑에 있던 동전 한 잎을 봅니다. 그는 아차 하며 돈을 돌려주기 위해 미친 듯이 쫓아갔지만 그 아이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장발장만큼 불쌍한 사람, 팡틴을 소개합니다. 한때 사랑했던 남자는 그녀를 버렸고 가족도 없는 팡틴은 아이를 임신한 채 혼자가 되었습니다. 얼마 후 딸아이 코제트를 출산했지만 본인은 고사하고 아이를 먹여 살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코제트는 길에서 놀고 있는 두 여자아이와 놀게 되었습니다. 팡틴과 그 어머니도 대화를 하게 되었죠. 팡틴은 그 어머니가 왠지 따뜻한 사람처럼 보여 느닷없이 이런 부탁을 합니다. 부인, 부탁이 있습니다. 코제트를 좀 맡아주세요. 일을 구하면 매달 6프랑씩 보내드릴게요. 꼭 데리러 올게요. 그러나 남편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더 많은 돈을 내라고 요구합니다. 순진하고 마음이 급했던 팡틴은 코제트의 모든 옷과 갖고 있던 모든 돈을 준 후 떠납니다. 그러나 이 부모는 여관 주인으로 코제트를 하녀처럼 부리면서 돈을 벌 작정이었지만 팡틴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팡틴은 그 후로 매달 돈을 붙이며 코제트의 안부를 물었지만 여관 부부는 잘 있다고만 합니다. 오히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더 많은 돈을 요구하죠. 팡틴은 여기저기서 일을 하며 돈을 보냈지만 번번이 미은모라는 낙인으로 쫓겨납니다. 점점 늘어나는 코제트 양육비를 감당하기 위해 팡틴은 자신의 아름다운 금발을 팝니다. 한 달 후 또 보내기 위해 앞니 2개를 뽑아서 팝니다. 양육비가 조금이라도 늦으면 여관 주인은 코제트를 쫓아버린다고 협박을 합니다. 팡틴은 결국 코제트를 위해 거리의 창녀가 됩니다. 그러나 코제트는 매일 구박을 받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여 몸과 마음이 망가집니다. 팡틴의 고향인 메르시는 최근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습니다. 어느 사업가가 흙구슬 제조법을 개발하여 공장을 운영하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종사하였습니다. 특히 이 공장의 사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어 시장까지 오르게 됩니다. 바로 마들렌 시장입니다. 그는 부와 명예를 가졌음에도 늘 겸손했고 모든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습니다. 어느 날 마차를 몰던 노인이 말에서 떨어져 마차에 깔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곳을 지나던 마들렌 시장은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누가 기중기 좀 불러주시오. 아니, 다 같이 마차를 들어올립시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쩔 줄 몰라 하기만 합니다. 마음이 급해진 마들렌 시장은 혼자 밑으로 들어가 육중한 마차를 조금씩 들어 올립니다. 노인은 겨우 빠져나왔고 목숨을 건집니다. 시민들은 환호성을 질렀지만 이 광경을 예리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형사 자베르였습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저렇게 무거운 마차를 들어 올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밖에 없어. 그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조용했던 시내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남녀가 싸우고 있었는데 결국 경찰까지 출동을 하였습니다. 그 여자는 고향으로 돌아온 앞니 없는 팡틴이었습니다. 자베르 형사가 현장에 도착했고 그는 팡틴만 감옥에 넣으려 합니다. 팡틴은 형사님,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감옥에 가면 제 딸 코제트는 여관 주인이 쫓아내고 말 거예요. 저는 매달 돈을 보내야 해요. 그때 이 일을 지켜보던 마들렌 시장이 자베르 형사에게 말합니다. 저 여자를 풀어주게. 저 여자 잘못만은 아니오. 그리고 마들렌 시장은 팡틴을 불러 사정을 들은 후 코제트를 데려올 수 있도록 약속합니다. 그리고 편지를 보내 여관 주인 부부가 원하는 돈까지 보내주었습니다. 자베르 형사가 며칠 후 마들렌 시장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느닷없이 자신을 파면시켜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자신이 지금까지 마들렌 시장을 오래전 출소 후 다시 아이의 은화를 훔치고 잠적한 장발장으로 의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어느 마을에서 사과를 훔치던 진짜 장발장이 잡혔다는 것입니다. 그 범인은 사과를 훔친 죄뿐만 아니라 오래전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한 죄까지 합쳐져 종신형에 처해질 것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마들렌 시장은 갑자기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자신이 바로 장발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은화 사건 후 신분을 감추고 이름도 바꾸어 사업가로 성공하였고 이제 시장까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벨은 오래전부터 장발장을 추적하다 마차를 혼자서 들어올리는 시장을 보고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마들렌 시장, 아니 장발장은 이제 결심을 해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올린 부와 명예를 버리고 자신이 장발장임을 밝혀야 할지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해야 할지를 말입니다. 그때 8년 전 자신에게 은접시를 주었던 미리엘 신부의 말이 떠오릅니다. 당신은 이제 악이 아니라 선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 말이 더 이상 악에 머무를 수 없게 만듭니다. 그리하여 다음 날 재판장에 가서 자신이 장발장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장발장이 체포되는 사이 불쌍한 팡티는 코제트를 기다리다 결국 폐병으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메르시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곧이어 신문에 기사들이 실립니다. 그리고 몇 달 후 다시 장발장에 대한 기사가 세상을 놀라게 합니다. 코제트가 하냐처럼 일하는 여관은
지대가 높아 늘 물을 길어와야 합니다. 그 일은 어린 코제트의 몫입니다. 여관주인 부부에게 코제트는 참 쓸모가 많았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도 남을 양육비를 받으면서 하녀처럼 실컷 부려먹을 수 있었으니 말입니다. 사람이 어째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요? 어느 크리스마스 이브, 코제트는 밤늦게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그 아이는 길가에 보이는 진열장 인형에 넋을 잃고 맙니다. 그리고 다시 숲속으로 물을 길러 갑니다. 추운 겨울 물을 깃느라 손은 얼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물통은 몇 걸음 걷다 쉬다를 반복해야 했습니다. 물을 흘리기라도 하면 아주머니한테 혼나기 때문에 빨리 걸을 수도 없습니다. 그때 갑자기 물통이 가벼워집니다. 어떤 허름한 아저씨가 물을 들어주십니다. 내가 들어주마. 몇 살인데 엄마도 없이 혼자 왔니? 전 8살인데 엄마가 없어요. 여관 아주머니에게 잘 맡기고 떠나셨어요. 그 사나이는 흠칫 놀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마침 나도 여관을 찾고 있단다. 나를 좀 데려다오. 여관에 도착하니 주인집 아이들은 인형으로 놀고 있었으나 코제트는 계단 밑에서 마치 짐승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사나이는 잠시 나가 전시대에 있던 인형을 사와서 불쌍한 코제트에게 선물해 줍니다. 여관 주인은 코제트가 인형을 가지고 노는 꼴을 볼 수 없어 내쫓으려고 합니다. 무슨 심보일까요? 사나이는 그 상황을 보더니 돈을 주며 자신이 코제트를 데려가겠다고 합니다. 여관 주인은 이 남자가 돈이 많음을 보고 더 많은 돈을 요구했고 그렇지 않을 경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사나이는 순순히 돈을 지불하며 코제트를 데려옵니다. 이 남자는 바로 장발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당시 익사한 것처럼 보였지만 탈옥을 한 것입니다. 장발장은 파리에 버려진 집을 골라 코제트를 침대에 눕힙니다. 아, 쓸쓸히 죽은 불쌍한 팡틴이 생각나네요. 장발장, 그는 기막힌 인생을 살며 지금껏 철저히 외톨이였습니다. 그런데 장발장은 이날부터 따뜻한 애정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코제트를 딸처럼 돌보기로 결심합니다. 그의 차가운 심령에 빛이 들어옵니다. 이것은 과거 미리엘 주교로부터 받은 용서의 빛이자 코제트로 받은 사랑의 빛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모처럼 찾아온 장발장의 행복을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코제트와 매일 공원에서 산책을 하던 중 변장을 하고 있던 자베르 형사와 눈이 마주치는 것입니다. 장발장은 뒤도 보지 않고 코제트를 안아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구불구불 골목을 지날 때마다 이미 배치해둔 경찰들과 마주칩니다. 막다른 골목에 이른 장발장은 코제트를 업은 채 괴력으로 담을 뛰어넘었습니다. 아마 코제트를 구해야 한다는 신념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막상 담을 넘어오니 그곳은 넓은 정원이었고 정원사가 보입니다. 장발장은 그에게 다가가 말합니다. 부탁이 있어. 여기 돈을 드릴 테니 우리를 하루만 재워주시오. 그때 정원사의 입에서 의외의 말이 나옵니다. 아니, 마들렌 시장님이 아니십니까? 누굴까요? 이 노인은 과거 장발장이 시장일 때 마차 아래에서 목숨을 구해준 그 노인 포슐방이었던 것입니다. 그 노인은 그 사건 이후 수녀원으로 들어가 세상과 단절된 채 정원사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와달라는 장발장의 부탁에 그는 제 목숨을 구해주신 분께 제가 뭘 못하겠습니까? 하며 그들을 숨겨줍니다. 그러나 수녀원에 담을 넘어온 그 남자를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까요? 그러나 포실방 노인은 장발장을 자신의 동생으로 코제트를 조카라고 위장한 뒤 그곳에 머물 수 있도록 수녀님의 허락을 받아냅니다. 장발장은 공식적인 정원사 조수로 코제트는 수녀원 부속학교에서 교육까지 받게 되었죠. 그곳은 장발장과 코제트가 머물기 가장 좋은 곳이었습니다. 세상과 분리되어 있고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곳이니 말입니다. 그렇게 파도를 넘어 다시 고요한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리우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보수주의와 진보주의로 이념이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도 두 진영이 만나면 가족 싸움이 되기도 하죠. 마리우스를 소개하다 왜 갑자기 정치 이야기냐고요? 바로 마리우스 집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1815년 워털로 전투로 나폴레옹은 왕위에서 물러나고 루이 18세가 새로운 왕이 되었는데 새로운 정부와 기존의 나폴레옹 공화당파는 심각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이 대립은 마리우스의 집까지 불화를 일으켰고 루이 18세 편인 외할아버지와 워털로 전투에서 나폴레옹에게 공을 세운 아버지의 싸움이 된 것입니다. 나폴레옹이라면 치를 떨었던 외할아버지는 마리우스를 빼앗아 버립니다. 마리우스는 영문도 모른 채 어릴 때부터 아버지 없이 할아버지 손에 자라게 됩니다. 어느 날 마리우스는 성당에서 어떤 노인으로부터 우연히 자신의 아버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어릴 때 자신을 버리고 간 아버지로만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장인으로부터 아들을 빼앗기고 늘 성당에 숨어서 아들을 몰래 보며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아들에게 가까이 갈 때마다 한 번만 더 나타나면 아들에게 유산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장인의 협박만 있을 뿐이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마리우스는 할아버지로부터 속았다는 생각이 들자 분노가 올라와 항변합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제 아버지는 조국과 아들을 위해 평생을 희생하신 분이십니다. 할아버지는 불같은 화를 내며 한 푼도 주지 않은 채 손자 마리우스를 집에서 쫓아냅니다. 충분히 상속자가 될 수 있었던 마리우스는 졸지에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그러나 시련과 인내를 거듭하여 노력한 끝에 마리우스는 변호사가 됩니다. 그는 이후 자신이 살던 집 근처 릭성부르 공원 산책하기를 즐겼습니다. 마리우스는 그곳에 갈 때마다 늘 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60대로 보이는 노신사와 어여쁜 아가씨로 보이는 부녀입니다. 서로 모르는 사이였지만 매일 마주치다 보니 마리우스는 그 아가씨에게 점점 호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은 가난하고 초라하여 그녀에게 말을 걸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노신사는 자신의 딸을 자꾸 쳐다보는 저 젊은이가 마음에 들지 않아 그가 나타날 때마다 얼른 자리를 피하기도 했습니다. 마리우스는 그 부녀를 미행해 집을 알아냈지만 얼마 후 그들은 이사를 갔고 마리우스는 그녀에게 말도 걸어보지 못하고 잊혀져 가는 듯 했습니다. 사실 코제트도 매일 보던 마리우스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매일 공원에 산책하는 것은 그 남자를 보기 위함이었죠. 하지만 당분간 보지 못하자 코제트 역시 상심하게 됩니다. 얼마 후 코제트 혼자 오랜만에 공원 벤치에 앉아 있다가 천천히 한 바퀴를 돈 후 다시 벤치로 왔는데 그 자리에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편지는 사랑에 대한 시가 적혀 있었습니다. 누굴까? 코제트에게 짐작이 가는 사람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당신을 볼 수 없던 날 이후 나는 매일 여기 왔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뭔가요? 코제트. 그 부녀는 바로
장발장과 코제트였습니다. 마리우스와 코제트는 그때부터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여기까지일까요? 장발장의 얼굴을 알아본 사람이 나타났고 다시 자베르 형사의 추적을 받게 됩니다. 장발장은 또다시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저 멀리 영국으로 가려 합니다. 코제트는 이 사실을 마리우스에게 말합니다. 코제트를 사랑했지만 도저히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던 마리우스. 그리고 마리우스는 코제트를 따라갈 경비조차 없는 신세였습니다. 그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마침 파리거리에는 폭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새 정부 왕당파에 대항하는 이전 세력 공화당파의 시위였습니다. 사실 젊은이들은 거의 나폴레옹의 공화당파를 지지하였기에 마리우스의 친구들도 대부분 이 시위에 참가했었습니다. 마리우스는 결심합니다. 그래, 코제트와 헤어진다는 것은 죽은 것과 다름없다. 모든 것을 버리고 혁명에 참가하여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자! 그리고 그 시위대 속으로 달려갑니다. 시위대는 정부군을 향해 외칩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렵지 않다! 새로운 프랑스 만세! 정부군과 시위대 사이는 허술한 바리케이트뿐이었고 점점 정부군은 바리케이트를 밀고 들어옵니다. 그때 정부군이 마리우스를 향해 쏜 총이 비켜갔는데 그 총알이 옆에 있던 한 청년의 손을 뚫고 가슴에 명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 마리우스 옆집에 살던 에포닌이라는 아가씨였습니다. 그녀는 마리우스를 남몰래 짝사랑하고 있었는데 그를 따라 몰래 남장을 하고 시위대에 들어온 것입니다. 마리우스는 에포닌을 보자 깜짝 놀랍니다. 마리우스, 내가 당신 대신 총에 맞아서 다행이에요. 난 이제 죽어요. 대신 이걸 전해줄게요. 전해주기 싫었는데. 종이를 열어보니 일주일 뒤에 떠날 것이라는 코제트의 편지였습니다. 에포닌이 시기심에 숨겼던 것입니다. 마리우스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종이에 글자를 적습니다. 코제트,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내 영혼은 영원히 당신과 함께할 것입니다. 유언이군요. 그리고 지나가던 소년에게 이 편지를 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소년은 코제트가 곧 떠나게 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마침 밖에서 공기를 쐬고 있던 장발장이 이 아이에게 편지를 받습니다. 평소 코제트가 마리우스를 사랑한다는 것을 눈치챘던 장발장은 코제트가 자신을 떠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기에 그는 편지를 몰래 감춰버립니다. 하지만 장발장의 마음이 계속 요동합니다. 자신이 코제트의 행복을 훔쳤다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자 결국 장발장은 시민병 복장을 하고 마리우스를 찾기 위해 시위대 속으로 들어갑니다. 시위대 가운데 반백의 노인이 스파이로 발각되어 시위대장에게 붙잡혀 왔습니다. 시위대장이 그의 이름을 묻자 그는 대답합니다. 자베르. 분노한 시위대장은 자베르를 총살하기로 합니다. 그때 정부군이 점점 바리케이트를 밀고 들어오자 시위대장은 돌격 준비를 했고 마지막으로 남은 사람이 스파이 자베르를 죽이기로 합니다. 지원자를 받던 중 시위대로 변장한 장발장이 나타나 말합니다. 내가 이 사나이를 쏘겠어! 시위대는 마지막 돌격을 했고 자베르와 장발장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장발장은 자베르를 풀어주며 말합니다. 당신은 이제 자유일세. 자베르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 자신은 장발장을 추적하며 괴롭혔는데 이런 상황에서 자신을 놓아주다니.
차라리 그는 죽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장발장은 저희 거기. 라는 말을 남기고 공중에 총을 발사한 뒤 시위대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발장은 시위대 속에서 마리우스를 찾아냈습니다. 그때 탕 소리가 나더니 마리우스의 어깨를 뚫고 지나갔습니다. 마리우스가 정신을 잃었을 때 장발장은 그를 잡았습니다. 정부군에 포위된 상황에 어느 곳도 빠져나갈 곳은 없었습니다. 결국 장발장은 마리우스를 업은 채 하수도 맨홀 뚜껑을 열고 내려갔습니다. 마리우스를 업은 장발장은 미로 같은 하수관을 더듬으며 나아갑니다. 마리우스의 피가 장발장의 옷을 적시고 있습니다. 하수도 깊은 곳까지 가자 진흙 수렁이 나타났고 앞으로 나아갈수록 발은 점점 진흙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한 발짝 한 발짝 걷는 것이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이제는 걸으면 걸을수록 하수도의 물이 장발장의 목까지 차오릅니다. 장발장은 마리우스를 머리 위로 들어올려 계속 걸어갑니다. 이대로라면 장발장과 마리우스 모두 하수도에서 죽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신은 누구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실 장발장은 마리우스만 버리면 혼자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우스를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남아있는 힘을 다해 걸었는데 드디어 발밑이 딱딱하게 디뎌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진흙 수렁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하수도 밖으로 나옵니다. 그때 밖으로 나온 장발장 앞에 곤봉을 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자벨이었습니다. 장발장은 모든 것을 포기한 채 거친 숨을 내쉬며 자베르에게 부탁합니다. 부탁이네. 이 사내이를 집에 데려다 주게. 자베르는 마차를 불러 그들을 태웠고 마리우스는 할아버지 집으로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그는 장발장을 순순히 놓아줍니다. 자베르는 천천히 노트르담 다리 위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는 평생을 쫓던 범죄자 장발장 덕분에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갚기 위해 그 범죄자를 놓아주었습니다. 그것은 경찰로서 의무를 저버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양심과 의무에 대한 괴리를 극복하지 못하고 흐르는 강물에 투신합니다. 예전 쫓겨난 할아버지 집에서 요양을 하게 된 마리우스는 점차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할아버지 역시 손자를 쫓아낸 이후로 하루도 마리우스를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화해를 합니다. 그리고 코제트와 마리우스는 이듬해 결혼을 합니다. 이제 장발장은 자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과거를 마리우스와 코제트에게 고백하고 쓸쓸히 그들을 떠납니다. 여기까지가 불쌍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불쌍한 사람 장발장, 팡틴, 코제트, 마리우스. 세상은 이들을 불쌍한 사람들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진정한 용서와 화해 그리고 사랑으로 시대의 아픔을 감내합니다. 자신을 평생 쫓아다녔던 자베르 형사를 용서의 이름으로 보내주었던 장발장. 그의 모습에서 다윗이 자신을 쫓던 사울 왕에게 복수할 수 있었던 기회를 내려놓았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특히 하수도에서 총에 맞은 마리우스를 들고 진창에 빠졌으나 계속 걸어갔던 모습에서 용서와 화해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쳤던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었던 장발장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을 긍휼히 여겨 용납해 주었던 미리엘 주교의 사랑과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했던 그의 믿음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레미제라블의 작가 빅토르 위고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숨쉬는 이 순간에도 팡틴과 코제트 같은 사람들이 있으며 이 세상을 바꾸는 위대함은 오직 사랑과 용납하는 것에 있음을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데디스 리딩 북대리였습니다.